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잃었던 희망도 다시 피어오르고, 나쁜 사람 하나 옆에 두면 몇십 년을 쌓아온 인생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와 말을 섞는 일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운명을 나누는 일이다. 정약용은 이 점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한 사람이었다. 그는 글을 통해 말하고 말을 통해 사람을 알아보았다. 수많은 인간 군상 속에서 어떤 이는 곁에 두어야 했고 어떤 이는 눈도 마주쳐선 안 되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 한마디는 때로 사람을 살리고 또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해를 품은 자가 있다. 그 자와 말 한마디 섞는 순간 복은 달아나고 화는 찾아온다. 오늘 우리는 그 말의 무게를 다시 되짚어보려 한다. 정약용의 삶과 지혜를 통해 절대 말조차 섞어선 안 되는 사람, 그 위험한 인간의 유형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노년이 될수록 사람은 말을 줄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말을 나누느냐는 것이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의 시간을, 믿음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사람인가? 이 영상은 그 경계를 구별하는 정약용의 지혜에서 시작된다. 말을 섞지 말아야 할 사람. 그를 알아보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겉으로 순한 자가 도리어 흉악하고 겉으로 충직한 자가 도리어 간사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경계의 말이 아니다. 정약용 스스로가 수차례 경험하고 삶의 대가로 체득한 통찰에서 비롯된 절규에 가깝다.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듯 보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늘 고개를 끄덕이며 예를 반복하고 윗사람의 말에 반기를 들지 않으며 늘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복종이 아니라 기회와 이익을 노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정약용은 관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인물을 만났다. 그 중에는 진정으로 조정을 위해 일하는 선비도 있었고, 반대로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겉으론 충성을 가장하고 뒤로는 이득을 챙기는 자들도 있었다. 다사는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자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겉으로만 따르는 자는 등 뒤에 칼을 품고 있는 자다. 그 칼은 칭찬 속에 숨어 있고 그 칼은 침묵 속에 벼려진다. 말을 맞추는 자는 결국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뒤섞는다. 정약용은 오히려 직언하는 자, 듣기 싫은 말이라도 바른 소리를 하는 자를 귀히 여겼다. 왜냐하면 진정한 충성은 마음속의 진심에서 나오고 그 진심은 때로 불편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내 편 같았는데 나중엔 제일 큰 배신을 하더라. 그 내 편 같던 자는 대부분 입으로만 충성을 다했던 자들이다. 말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기 쉬운 도구다. 겉으론 내 말을 따라주고 내 결정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며 늘 나와 함께 있는 듯한 그들이 정작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것이다. 노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인간은 숱하게 존재한다. 늙고 나서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식 중에도 친구 중에도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라고 하던 사람이 결국 병들고 힘들어지면 자신의 삶을 핑계로 조용히 사라져버리곤 한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평생 공직에 몸담았고 정년 퇴직 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언제나 자신을 따르던 후배가 있었고 그 후배는 매번 말하곤 했다. 선배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선배님 없었으면 저도 여기 못 왔습니다. 그 노인은 그 후배를 아들처럼 여기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으며 재정적인 도움도 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몇 년 후 노인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그 후배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심지어 공동명의로 해두었던 작은 부동산까지 자기 몫이라며 빼앗으려 했다.
겉으로 충성했던 자, 말로 존경을 표했던 자는 그토록 빠르게 등을 돌렸다. 그 노인은 말없이 웃으며 한마디만 남겼다. 역시 말로만 따르는 자는 가장 위험하구나. 정약용은 이 같은 인간을 아첨하는 자라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의 허물을 덮고 잘못된 결정도 칭찬하며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했다. 다사는 아들에게 유언처럼 말했다.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행동을 보고 사람을 가려라. 충성은 말이 아니라 행위에서 드러난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진짜 충성은 때론 고개를 젓고 때론 반대를 외친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오늘날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노년의 삶에 있어 겉으로만 친절하고 순한 사람보다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일 수 있다. 정약용은 말한다. 비위를 맞추는 자를 곁에 두면 그가 떠날 때 가장 큰 배신을 안겨준다. 우리는 이제 말의 모양보다 행동의 결을 읽어야 한다.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의 눈빛 속에서 그가 내 편인지 아니면 기회만을 노리는 자인지 분별해야 한다. 결국 충성이란 위기 앞에서 빛난다. 어려운 시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이고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충성의 주인이다. 정약용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준을 놓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평가했고 그 기준은 지금 시대에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은 말로만 따르는 자인가? 행동으로 지켜주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가? 말의 충성은 달콤하지만 행동 없는 충성은 결국 독이 된다. 정약용의 지혜는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가 늦기 전에 마주하라고 말없이 일깨워주고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남의 허물을 캐고 그것을 말로 옮기며 이득을 꾀하는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 말은 단지 조정을 위한 경고가 아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누구와도 관계되는 가장 본질적인 인간 경계의 지혜다. 그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이로 비밀을 캐는 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자를 꼽았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항상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든 말을 수집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말은 아끼면서 타인의 말은 기억하고 그 기억은 칼처럼 날이 서 있다. 언제든 적절한 순간에 꺼내어 그 사람의 등을 찌르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정약용은 그런 자를 말의 도둑이라 불렀다. 말을 훔쳐가고 관계를 훔쳐가고 결국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자. 그들은 한마디 말로 관계를 깨뜨리고 또 한마디 말로 이간질을 시도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관리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말을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은 곧 말을 전하고 비밀을 옮기는 자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내포한다. 그가 고향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도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 진실을 이용하는 자를 더욱 두려워했다. 진실을 틀어 전하고 누군가의 약점을 소문처럼 흘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의 입지를 다지는 자들. 그들은 정의를 외치는 얼굴 뒤에 탐욕을 숨긴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들은 어디에나 있다. 가까이 있는 가족 안에서도,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교회나 절, 경로당, 복지관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의도치 않게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게 된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말을 어디론가 옮길 사람인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던 78세 김 모 씨는 항상 같은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던 이웃 할머니 한 분과 친해졌다. 그분은 늘 말없이 잘 들어주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김 씨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김 씨는 그 할머니에게 자식들 이야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심지어 상속 문제까지도 터놓고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몇 달 후, 김 씨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어르신이 요즘 집 팔고 요양원 간다면서요? 큰딸이 그렇게 못되게 군다면서요? 그 말을 전한 사람들은 모두 김 씨가 전혀 말한 적 없는 이들이었다. 그의 개인사, 자식과의 갈등, 심지어 부동산 문제까지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그 할머니였다. 그녀는 아무 악의 없이 그저 들은 이야기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라며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고, 그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언젠가 김 씨에게 다시 돌아왔다. 정약용은 이와 같은 사태를 말의 기우는 바람과 같아서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주인을 떠난다고 표현했다. 즉, 한번 누군가에게 말한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며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입이 무거운 사람을 곁에 두고 귀가 가벼운 자와는 거리를 두라고 강조했다.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을 옮기는 자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릇이 얕은 자에게는 물을 담지 마라. 언젠가는 넘치고 흘러나오고 마침내는 바닥까지 드러내고 만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상당한 용기이자 신뢰의 표현이다. 하지만 그 신뢰가 가벼운 입술을 만나는 순간 그 용기는 상처로 되돌아온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람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커진다.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지만 그 말이 내 삶을 파괴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정약용은 평생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진짜 친구는 말을 적게 하며 들어준 후에도 그 말을 자신의 입술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며 조심해야 할 사람은 화를 내는 자도 욕하는 자도 아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웃으며 말을 모으는 자,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을 다른 누군가 앞에서 풀어놓는 자다. 그 사람은 겉으론 조용하고 선하지만 내 삶을 가장 깊이 파고들어 언젠가 내 신뢰를 무기로 바꾸는 자다. 정약용의 지혜는 단지 유교적 덕목이 아니다. 그의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실용적이고도 절실한 인간관계의 통찰을 준다. 남의 비밀을 잘 아는 자는 언젠가 그 비밀을 무기로 삼는다. 그 무기는 침묵 속에 감춰져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와 같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비밀은 두 사람의 가슴을 거쳐 나오는 순간 더는 비밀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흉기가 되어 돌아온다. 노년에 들어 마음이 외롭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속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지혜로운 노년은 고요한 침묵 안에서 지켜진다. 그리고 그 침묵을 지켜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 외의 이들과는 말조차 섞지 않는 것이 정약용이 남긴 지혜다. 정약용은 말했다.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우는 만큼 교만해질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사람을 꿰뚫는 냉철한 분석이자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된다. 실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지만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며 심지어 스스로를 미화하기에 바쁘다. 정약용은 관직 생활 중 수차례 좌천되고 억울한 모함을 당했으며 결국 유배까지 가게 되었다. 누구보다 남을 탓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글에서 내 재주가 부족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조용히 자책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세상이 아닌 자신의 부족함에서 찾았고 그 반성과 고요한 성찰 속에서 위대한 사상과 글을 남겼다. 그렇기에 정약용은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에 대해 가장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남의 허물만 말하고 자신의 허물은 숨기는 자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는 겉으론 논리를 따르지만 속으론 책임을 회피하는 자다. 이 말은 곧 자기 반성이 없는 자는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주변까지 병들게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돌아보기보다 늘 다른 사람, 다른 조건, 다른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 탓이야. 그때 친구가 나를 도왔더라면 이 나이에 이렇게 힘든 건 나라 때문이지.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스스로를 원인으로 삼지 않는다. 노년의 삶에서도 이러한 성향은 더욱 짙어진다. 젊은 시절에 가졌던 분노와 억울함은 세월이 쌓이면서 자기 방어가 되고 그 자기 방어는 어느새 남 탓의 언어로 변모한다. 자식이 저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배우자 복이 없어서 내 인생이 망했어. 젊었을 때 누군가가 날 도와줬다면 지금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이 말들은 익숙하지만 결국 아무 변화도 만들지 못한다. 그저 과거의 고통을 반복하며 현재의 자신을 정당화할 뿐이다. 정약용은 그런 삶을 돌 위에 앉아 있으면서 늘 비를 탓하는 자라고 비유했다. 즉, 자기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서 세상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자. 정약용이 유배 중에 쓴 자찬묘지명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 나는 나의 허물을 기록하여 후세가 나를 경계하게 하고자 한다. 자신의 묘지명을 직접 쓰면서 자신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고백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출발이라 여겼다. 반대로 늘 남 탓만 하는 자는 역사를 지우려 하고 실패를 왜곡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기에 급급하다. 그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에게조차 상처를 준다. 한 실버센터에서 있었던 일이다. 매일 식사 시간마다 이 밥이 맛이 없다. 국이 짜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다. 라고 불평하던 어르신이 있었다. 그분은 스스로가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누구든 다 자신을 괄시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르신의 말투와 태도가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센터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어르신,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어르신은 말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 순간 주위는 정적에 휩싸였다. 이처럼 늘 남 탓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 그 사람의 고통보다 그 고통을 덮는 말의 날카로움이 주변을 상처 입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자는 남의 말도 곧게 들을 수 없다. 자기 탓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조언을 모욕으로 듣고 남의 관심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며 결국 모든 관계에서 벽을 만든다. 또한 그는 강조했다. 반성 없는 인생은 반복되는 불행이다. 자기 반성이 없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그 실수마저 남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배움이 없다. 노년기야말로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남 탓으로만 덮는 순간 그 삶은 멈춘다. 그리고 그 멈춘 자리를 후회로 채우게 된다. 정약용의 지혜는 말한다. 남을 탓하는 입을 다물고 나를 돌아보는 눈을 뜨라.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여는 열쇠이다. 오늘 당신의 삶에 불편한 일이 생겼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자. 혹시 내가 원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성숙하게 만들고 당신 곁에 사람을 머무르게 할 것이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그저 잘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그것이 인간의 품격이며 그 품격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겉으로는 선하고 마른 공손하나 속으로는 이익을 따지는 자가 도리어 가장 흉계스럽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진짜 위험한 사람은 소리치고 화내는 자가 아니라 겉으론 온화하고 조용하지만 속으로 계산적인 사람임을 꿰뚫어 보았다. 우리는 살아가며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쓴다. 그는 말이 없고 항상 웃고 예의를 지키며 남을 공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고 경계를 풀며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런 착해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잔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말하는 잔인함이란 칼날처럼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차가운 무관심, 의도적인 침묵, 그리고 이면의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되는 서늘한 잔인함이다. 정약용은 이를 속으로 저울질하는 자라고 표현했다. 겉으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모든 걸 받아주는 듯하지만 실상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과 상황을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조용히 바꾸는 자들. 그들은 직접 상처를 주진 않지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게 내버려 둔다. 한 예로 정약용은 자신의 개혁 안에 처음엔 지지를 보내던 이들이 정작 위기 앞에선 모두 침묵하거나 뒤돌아섰던 일을 기억한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중립인 척, 무관심한 척 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정약용을 고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말한다. 칼로 사람을 해치는 자보다 눈을 피하는 자가 더 무섭다. 적은 앞에 있을 때는 분명하고 대처라도 할 수 있지만 침묵 속의 이면은 방어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리고 노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착한 척하는 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어디서든 좋은 사람으로 불리고 갈등을 피하며 무리 속에 스며들듯 조용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린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말 한마디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때 그들은 조용히 자리를 피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엔 그땐 몰랐다. 나는 중립이었을 뿐이다. 라는 말로 자신을 정당화한다. 정약용은 그런 이들을 두고 마음의 벽을 세우고 그 벽 뒤에서 웃는 자라 하였다. 그 미소는 다정하지만 그 미소가 머무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노년이 되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진다. 젊은 시절처럼 명확하게 좋고 나쁜 관계로 나눌 수 없고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서로를 배려하는 척하며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층이 깊은 착각을 만들기도 한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평생 이웃과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다. 사소한 말다툼도 없었고 필요할 때마다 소소한 도움을 주고받았으며 생일이면 작은 떡이라도 나누며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조차 그녀의 부재를 모른 척했다. 심지어 병원에 다녀온 후 그녀의 집 앞에서 마주친 이웃은 요즘 잘 안 보이셔서 여행 가신 줄 알았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맺혔다. 나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그냥 이웃 정도로 여겼구나. 정약용은 이런 관계의 속성을 양면의 정칭이라 말했다. 겉으론 정을 나누는 듯하지만 실상은 이해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얇은 감정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충고한다. 정이 많아 보이는 자를 경계하라. 그 정은 피상적일 수 있으며 진정한 우정은 말없이 무거운 책임을 함께 나누는 데 있다. 착한 척하는 자는 갈등을 피한다. 그러나 그 갈등을 피하면서 당신을 외롭게 만든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당신을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으며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그 자리는 따뜻한 듯 보이나 실은 차디차다.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자리는 오히려 그런 이들의 옆자리일지도 모른다. 정약용은 진정한 사람을 말보다 책임을 지는 자라 했고 그 책임은 말없이 함께하는 시간이며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리였다. 그는 말했다. 말없이 곁에 있는 자가 천 마디 말보다 깊다. 착한 말, 공손한 태도, 그 모든 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다. 노년에는 진심만이 남는다. 그 진심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오늘 당신 곁에 늘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편인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한다. 착한 척하는 자는 진짜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버릴 수 있다. 정약용의 지혜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라고 일러준다. 미소 속에 칼을 숨긴 자를 경계하라. 그 칼은 언젠가 가장 깊은 곳을 찌를 것이다. 겉으로 착한 이보다 불편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주는 이가 당신의 진짜 사람이다. 진짜 착한 사람은 착한 척하지 않는다. 그는 말이 없고 침묵 속에 머물며 위기 앞에서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아닌 짐이 될 수 있다는 날카로운 인식이 담긴 표현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말 많은 사람을 자주 접하게 된다. 무엇을 해도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무엇을 겪어도 반드시 한마디 거둔다. 그들은 조언이라 말하지만 그 조언은 사실상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며 그 강요는 상대의 삶을 지배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이다. 정약용은 그런 이들을 매우 경계했다. 그는 그래서 반복해서 말한다. 진짜 지혜로운 이는 입을 아끼고 말할 때를 안다. 말은 무기다. 그 무기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쓰이면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특히 노년이 되면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몸은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며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그 시기에 말 많은 사람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 사람은 너한테 좋지 않아.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들은 언뜻 보면 걱정이자 관심 같지만 사실은 통제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내 기준으로 바꾸려 하고 당신의 결정에 끼어들어 당신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만든다. 정약용은 이러한 사람을 지혜를 가장한 교만한 자라 불렀다. 그는 말했다. 배운 자일수록 말이 많고 경험이 많은 자일수록 조언을 넘긴다. 그러나 진짜 깨달은 자는 침묵으로 이끈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조언은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자신감과 자율성을 앗아간다. 조언이 자주 반복될수록 결국 당신은 나는 틀릴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빠지게 되고 그 불안은 누군가의 말 없이는 결정을 못 내리는 상태로 이어진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다.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70대 여성은 언제나 조용한 성격으로 자녀의 말에 따라 생활을 조정해왔다. 큰딸은 경제적인 문제부터 식단, 생활습관, 옷차림까지 세세하게 조언하며 늘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내가 말 안 하면 실수하잖아. 다 엄마를 위해서야. 그 말이 처음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르신은 점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뭘 해도 혼나고 뭘 말해도 틀리다 하니까.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말했다. 조언은 칼과 같아서 그것을 쥔 손이 가볍지 않으면 언제든 상대를 해할 수 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조언이 많으면 감정은 멀어진다라고 적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조언을 하는 쪽은 언제나 옳다는 입장에 서게 되고 조언을 듣는 쪽은 부족하다, 모른다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 균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언젠가는 감정적 거리감으로 바뀐다. 말 많은 자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말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관계를 흔드는 말을 하고 있다. 정약용은 침묵은 가장 큰 배려라 했다. 왜냐하면 침묵은 상대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그 침묵 속에 담기기도 한다. 그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걱정할 때 오히려 입을 닫고 상대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것이 진정한 조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노년에는 말 많은 친구보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필요하다.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보다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고맙다. 그 사람은 당신이 원할 때만 말하며 그 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버지라 불렀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한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더 오래 간다. 말이 많으면 깨달음을 방해하고 조언이 많으면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는다. 우리는 종종 조언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기준을 강요한다. 그것이 좋은 의도였다는 말로 모든 불편함을 덮으려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의 선택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독이 된다. 노년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 힘은 타인의 말이 아닌 자기 안의 고요한 확신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말이 많고 조언을 남발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라. 그 말은 결국 당신을 흔들고 당신을 약하게 만들며 결국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빠지게 만든다. 정약용은 침묵의 가치를 알았고 그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고 믿었다. 말 많은 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말보다 상대의 침묵을 기다릴 줄 안다. 오늘 당신 곁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말 속에 감춰진 의도를 살펴보라. 그 말이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인지. 정약용의 지혜는 말한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담아라. 그것이 진정한 조언이며 침묵은 가장 깊은 배려다. 정약용의 삶은 곧 사람을 이해하고자 한 여정이었다. 그는 세상을 관찰했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으며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고통과 기쁨을 문장 하나하나에 남겼다. 그는 권력과 명예보다 사람의 도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겉과 속이 다른 자를 단호히 경계하였다. 말로는 충성을 외치지만 뒤로는 칼을 가는 자, 조용히 웃고 있지만 그 미소 속에 탐욕을 숨긴 자, 타인의 아픔을 들춰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자, 그리고 끝없이 조언하며 남의 삶을 침범하는 자. 이들은 모두 정약용이 말조차 섞지 말라 했던 사람들이다. 그의 지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놀랍도록 정확하게 적용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루어진다. 그 선을 무시하는 이와는 함께할 수 없고 그 선을 존중하는 이와는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한다. 노년의 삶이 외롭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진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분별하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곁에 누구를 두는가는 인생 전체의 향기를 결정짓는다. 말을 섞는다는 건 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이 일부분이라도 맞닿는다는 의미다. 그러니 그 선택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우리는 평생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며 살아간다. 그러나 진짜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이 있던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노년이 될수록 더욱 깊게 파고든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와 말을 섞고 있는가? 그 말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천천히 갉아먹고 있는가? 정약용의 지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요한 침묵 속에서 찾으라고 말한다. 말을 줄이고 사람을 살피며 진심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라고 일러준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진짜 관계는 말보다 깊은 침묵 속에 깃든다. 진실한 사람은 조용히 곁에 있으며 힘들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 준다. 노년의 삶을 불필요한 말로 채우지 마라. 의심스러운 관계로 가슴을 무겁게 하지 마라. 정약용이 일러준 그 지혜대로 조용한 사람 속에서 진심을 보고 말 많은 사람 속에서 욕심을 읽어라. 말을 섞지 않아야 할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시작이다. 당신이 지금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지혜의 시작이며 당신의 삶은 더 평온하고 단단해질 것이다.